1919년 말 동유럽은 1차 대전 이후 새로운 국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폴란드는 소비에트가 적백 내전으로 혼란해진 틈을 노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를 점령하지만 1920년 봄 소비에트가 본격적인 반격을 개시하면서 바르샤바까지 후퇴하게 되는데 신생 독립국 폴란드와 혁명 소비에트 간 맞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혁명과 독립의 충돌,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류한수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이제 폴란드군이 쭉쭉쭉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쯤에서 이제 1920년 봄이 오면서 소비에트군도 반격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반격에 나서기 전에 살짝 또 한번 그 소비에트군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1919년에 어쩌지해서 정말로 힘들여서 반혁명군의 세 갈래 방향의 공격을 막아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지친 상황에서 경제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거의 해체 상태가 된 거예요. 러시아 제국의 산업 지수를 100으로 보자면 1920년 초에는요 거의 한 15, 10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폴란드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젠 또 쉬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격에 나서야 되는 건데요. 이 당시에 그 소비에트군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측면은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체력이 없다는 거.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1918년에 걸음마를 뗐던 소비에트의 붉은 군대죠. 붉은 군대가 1919년에 반혁명과 싸우면서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반혁명군과 싸우면서 어쨌든 간에 군대의 규모를 키우고요. 그리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는 확보해내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 계급이 사실 1919년에 형성이 된 겁니다. 일부는 노동자나 농민 계급에서 왔고요. 또 일부는 제정 러시아 군대에서 복무했던 옛날의 장교들을 다시 불러들였던 것이죠. 내전이 벌어졌을 때는 러시아 제국군 출신 장교들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가족을 볼모로 삼아서 협박을 당했을 때 마지못해서 이제 입대해서 지휘를 했었고, 폴란드가 침공을 해오니까 이거를 우리 러시아를 공격하는 저 폴란드 놈들의 공격,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러시아 제국군의 영웅이었던 브루실로프 장군입니다. 브루실로프 공세에서 그 이름마저도 작전명이 되어버린 엄청난 영웅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 브루실로프 장군은 다른 러시아 제국군 장군들이 반혁명에 가담을 했을 때 반혁명에 가담을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침공을 받으니까 우리 러시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비에트 러시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조국 러시아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담을 했던 것이고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브루실로프 장군이 붉은 군대에 가담을 하니까 또 적지 않은 장교들이 마음을 정하고 했던 것이죠. 내가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군 건 상관없어. 내 가족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군인으로서 내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참가를 해버리니까 이건 진짜 군인들의 진짜 전투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는 망가졌지만 어쨌든 간에 붉은 군대는 이제 틀을 갖추었고, 붉은 군대 가장 큰 약점이 능력 있는 장교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이 폴란드의 침공을 받으면서 구 제국군의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가담을 하면서 이제는 그 문제도 해결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당시 폴란드군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키예프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까 호의적일 리가 없죠. 거기다가 소비에트의 제12군과 제14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각에 성공해서 부대의 재편성 중에 있었습니다. 이 드니프로 강까지 전선을 넓힌다고 해도
어차피 150만 이상의 병력이 없으면 전선 유지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에트는 얼마를 동원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상태에서 한두 달만 더 시간을 끌면 결국 동원을 완료한 소비에트에게 섬멸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100만 이상 동원해서 내려올 게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소비에트군 총사령관 세르게이 카메네프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에서는 막 인민들을 막 동원하고 있는 거죠. 선전선동해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야,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빌라 쪽으로 민스크 쪽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폴란드군 주력 다 묶여 있으면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폴란드군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도권을 안 넘겨주려고 키예프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바로 앞에 있는 브로바리를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5월 12일에. 그러면서 이 강상까지, 드네프르 강까지 진출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소비에트군의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세몬 부뎨니가 지휘하는 제1기병군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티모센코도 있고 모졸로프도 있고 파르코멘코, 즉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장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기병대가 이제 전진을 실시하면서 카라토프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군이 잘 방어를 해서 모조리 격퇴시켜요. 그러니까 정면 돌격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병력을 소부대를 나눠서 포병 사격과 동시에 하나하나 거점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오제르나의 침투에 성공을 하고 19시경에는 소비에트 11사단이 스네즈나를 돌파해버려요. 폴란드군 입장에서 이제 공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그 궁금한 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붉은 군대의 기병이라고 하는데 네. 아까 장갑차도 있다고 했고요. 네네. 이 당시에 1920년대 그 붉은 군대의 그 기병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병도를 빼들고 네. 그 돌격하는 그런 기병대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동 타격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병대지만 말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총이라든지 대포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예. 재빠르게 이 포를 수송을 해서 그렇죠. 거기에 설치를 하고 발사를 하고 근데 예.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자크 그 곡도를 가지고 예, 예. 진짜 칼로 목 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 폴란드 중기병은 그 기병창으로 예, 진짜 예. 찌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폴란드 3군단을 잘 포위했으면 네. 압축해서 포위 섬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력이 부족하니까 소비에트군이 그걸 못하고 각계 부대끼리 돌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생기죠. 그래서 폴란드 3군단의 스미그웨 리즈 장군은 본부 바르샤바에서 오는 명령을 무시하고 북쪽으로 퇴각을 해버립니다. 주도권이 소비에트 측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폴란드 군도 철수하면서 반격을 여러 번 개시를 합니다. 반격을 개시하는데 그때마다 소비에트 기병사단들의 기동전에 휘말려가지고 패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쯤 되면은 폴란드군은 완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일장춘몽이었네. 그렇죠. 그러면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폴란드가 가장 많이 진격했을 때가 예전에 폴란드 왕국이 차지하고 있던 최대 영토까지 간 거예요. 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차지하고 다시 한번 옛 왕국의 영광을 되살리나 싶었는데 이제는 또 소비에트 러시아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원래 또 원점으로 회귀한 상황이 된 것이죠. 원래대로만 가면 다행이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지금 이 목적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비에트가 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이유에는 이 자기네들의 이 공산주의 요 사상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유럽 국가 그렇지. 입장에서는 잠깐만 지금 폴란드가 밀리게 되면은 우리도 위협이 될 수가 있어. 자 지원하자. 이렇게 입장을 가진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셰비키 당이겠죠. 소비에트 러시아로 지배하였던 정당 안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파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영토를 되찾았으니 이제는 재정비를 할 때다. 또 하나의 파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못 먹어두고. 예, 더 가자. 그러니까 폴란드까지 넘어가자. 그러니까 바르샤바까지 그 차지하자. 이런 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의 그 우두머리는 바로 레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 희망과 절망의 어떤 뒤범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착각한 거 아닌가? 예, 그게 뭐냐면 원래 그 레닌은 혁명을 수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혁명이나 어떤 격변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자체 역량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소비에트 러시아가 폴란드에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것은 폴란드 노동자들의 자체 역량으로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레닌의 철학이었는데 여기서 자기의 철학을 뒤집는 거죠. 폴란드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점령을 해서 그쪽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왜 제가 절망이라고 했냐면요. 실제로 레닌이 생각했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면은 그의 그 자극을 받은 각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자기의 나라 안에서 혁명을 일으킨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1918년에 독일에서 한번 혁명이 시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헝가리에서도 시도가 되고 그리고 1919년에 이탈리아에서도 혁명 비스무리한 상황이 빚어집니다. 공산주의 혁명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레닌이 상당히 그 고무돼 있었고 신이 났었는데 1920년 초가 되면은요 독일 혁명도 실패했고 헝가리 정권도 무너지고 다 진압돼 버렸죠. 예, 이탈리아에서도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봉기했다가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서 이 바르샤바를 공략하지 말자고 하는 파와 이번 기회에 그 바르샤바까지 치고 들어가서 폴란드를 점령하자고 하는 두 분파가 격돌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폴란드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그 분파의 우두머리가 레닌이기 때문에 압도적이잖아요. 예, 레닌의 카리스마 때문에 결국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숙청까지는 아니고요. 뜻을 접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바르샤바를 점령하는 것이 우리 역량에서 벗어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었어요. 예. 근데 스탈린이 자기 생각은 그런데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레닌이 이번 기회에 바르샤바까지 가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반기를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도 항상 당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항상 당하는 바르샤바. 이게 지금 이 풍전등화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부전리의 1기병군의 기동작전은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서남쪽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소비에트군의 주력은 서부 전선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 군사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못지않은 군사 천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투아체프스키거든요. 이 사람이 종심작전 이론이라는 걸 나중에 만들어요. 종심작전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부 전선의 병력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 개시 시점에는 79만 명까지 증가해요. 그런데 이거를 방어해야 될 폴란드군은 이제 소비에트 병력을 20만에서 22만 정도로 판단했어요. 왜냐면은 이 79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영토 방어하는 병력들 내버려 두고 공격 부대만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따지고 보면 한 25만 조금 안 되는 병력이고 여기에도 가이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충격 집단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10기병사단, 15기병사단, 164 소총여단 이렇게 해가지고 기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기동성 좋은 충격 부대가 별도로 폴로츠크에서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아야 되는 폴란드군은 지금 밑에서는 부전리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게 선봉에서 폴란드 14단을 공격을 합니다. 폴란드 14단을 공격하는데 안 뚫렸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가지고 8사단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8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충격 집단이 8사단을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빌라를 방어하는 위쪽에 빌야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일련의 폴란드 군들이 있었는데 이 폴란드 군들과 계속 재파식 돌격을 가하면서 결국은 이 빌야강 방어선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빌라를 기준으로 해서 있었던 폴란드의 제1차 방어선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군이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서 이제 민스크도 소련 군에게 함락당하고 쭉쭉쭉 밀리다가 이 가이의 충격 집단이 그라드노라는 도시를 공격을 합니다. 그 뒤쪽에 있었던 소비에트 제3군과 제16군의 엄청난 보병들의 재파식 돌격이 오면서 결국 그라드노가 함락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폴란드군의 2차 방어선이 또다시 붕괴가 돼버립니다. 결국 양측은 바르샤바를 놓고 이제 전선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압도적 병력으로 밀어붙이면서 특히나 기병대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폴란드는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네요. 얼마나 혼란이 있었냐면 이 당시 폴란드 군의 최고 사령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만화경 같은 상황이다 라고 당시 상황을 표현을 했고요. 폴란드군이 기세가 등등할 때는 완전히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군을 쫙 몰아붙여가지고 수백 킬로미터 뒤로 밀어냈는데 또 소비에트 러시아군이 반격을 가니까 이제는 또 완전 뒤로 밀려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뭐 바르샤바의 안위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그 양상을 보면서 정말로 그 만화경 같다고 하는 표현이 근데 딱 여기서 들어맞는 표현이죠. 레닌이 또 헛발질을 해요. 점령하는 마을마다 공산혁명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산주의 세포 조직을 또 만들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혁명 폴란드는 러시아어만 써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니 소리야. 어제까지 폴란드어 썼는데 오늘부터는 러시아로 쓰라고요? 그렇죠. 그 민심을 스스로 잃어버린 거죠. 그럼 될 것도 안 되죠. 그럼요. 아니 근데 레닌이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러시아사를 전공하면서 네. 그 레닌이라는 인물을 사실은 뭐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데 레닌의 그 몇 안 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뭐 전쟁이 이기고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내면 그쪽 민심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 폴란드 인심을 얻는데 실패했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소비에트 군이 엄청 잘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비등비등한 애들끼리 붙어가지고 비등비등한 피해가 나오고 있었어요. 숫자가 많았을 뿐이잖아요. 숫자가 많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스와강까지 이를 때까지 전 부대가 40%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냐? 투아체프스키 명장이라며 네. 이유가 있죠. 세상 모든 일에는. 이 당시 서부전선 사령관이었던 투아체프스키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와, 사령군 나이가 27세라고. 예, 예. 네. 워낙에 천재니까 얘를 사령관 시킨 거예요. 그런데 밑에선 안 들어요. 너무 잘 나가잖아요. 옆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서남 전선을 이끌고 있었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또 장군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폴란드를 압박하는 그 붉은 군대의 그 전선군이 두 개가 있죠. 네. 이게 그 서부 전선군이 있고 이 서부 전선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장군이 바로 투아체프스키였고요. 이 투아체프스키 뒤에는 바로 트로츠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치 구조를 살펴보자면 레닌이 최고 권력자였는데요. 레닌의 어떤 군사 문제를 전담해서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트로츠키였죠. 그러니까 트로츠키의 야전 사령관이 바로 투아체프스키였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폴란드를 점령하자라고 하니까 트로츠키가 그 명을 받들어서 투아체프스키에게 명령을 했고 투아체프스키는 레닌의 명령에 충실하게 계속 압박하고 있었는데 또 그 남서부 전선군이죠. 네. 우크라이나 쪽에 서부에 있는 전선군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예고로프가 야전 사령관이었고 그다음에 당시 그 붉은 군대는 반드시 정치 지도위원이 붙는데 네. 이 예고로프 장군의 정치 지도위원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은 트로츠키와의 경쟁 관계도 네네. 있었던 것이고요.
레닌의 제자였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봤자 제때에 도착을 이란 보장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같이 협공을 벌여도 과연 우리가 목적한 그 결과 나올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자면 트로츠키라고 하는 정치가와 스탈린이라고 하는 정치가의 어떤 경쟁 관계도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바르샤바를 점령해야 된다고 하는 트로츠키의 어떤 입장과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하는 스탈린의 입장이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했으면 잘 싸웠으면 뒷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 남서 전선군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움직여서 공세를 가했다가 폴란드군의 스미그의 리즈 장군의 우주방어에 막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뎨니의 제1기병군이 충격력을 앞세워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밀어붙이니까 그제서야 돌파를 해냈죠. 폴란드군은 스티르강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이 상황을 두고 트로츠키가 스탈린에게 길길이 날뛰진 않았나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 군인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트로츠키는 스탈린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네가 제때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스탈린은 또 스탈린대로 전황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그때 이동했으면 오히려 되치기 당해서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정말 난상토론을 벌이고요. 나중에 권력 투쟁을 벌일 때요. 결국은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제압할 때 써먹었던 논리가 당신이 그때 1920년에 무리수를 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실패했다. 이렇게 써먹게 되죠. 만약 트로츠키가 권력자가 됐더라면 그때 그 몸살인 스탈린 그 인간은 다 지워버려. 하여튼 저 몸살인 인간들이 이래서 안 돼. 이런 역사로 남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당시 아무래도 레닌이 그 당시는 이제 와병 중이어서 영역이 줄긴 했겠지만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트로츠키가 저런 무리한 진격을 했던 그렇죠, 것이거든요. 뭐 잘들 결론을 내봐. 자, 현재 바르샤바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피해를 많이 입은 투아치프스키의 군이고 남서쪽은 아직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7월 3일 약간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일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낀 폴란드의 국가방위평의회, 그러니까 국방부 같은 데죠. 여기서 이제 자원병을 모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천 명 단위로 자원병들이 모여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8월 20일까지 16만 4천 명이 입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도 의원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끌어모으니까 당시 폴란드의 명목상 총병력은 73만 7천을 넘어갔어요. 이 학생들이 징병된 농민군들은 대부분 글을 몰라요. 문맹이에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군대 안에서 야학을 열어가지고 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군의 새로운 신선한 바람에 불겠죠. 그래서 급속도로 폴란드군이 정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후에도 많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8월이 됩니다. 8월 첫째 주 안에 양측은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측의 부대 배치를 양쪽 다 몰랐어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 몰랐냐? 항상 그렇잖아요. 결정적 작전을 하기 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어요. 그날은 참 안개가 자욱했지. 맞습니다. 한 며칠이 이상하게 많지 안개가 자욱하니까 양쪽 다 항공 정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아체프스키는 체룸이라는 곳에서 폴란드군의 연락장교 시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시신 안에 피우스츠키의 작전 계획 원문, 기본 계획, 우발 계획, 예비 계획, 불호까지 다 들어있는 풀 세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투아체프스키가 이걸 보고 나서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계략일 거야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야, 그렇게 완벽한 정보를 얻고도. 네, 진짜 계획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8월 5일까지는 폴란드군이 2개의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8월 6일부터 완전히 전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들어있던 정보는 무시하고. 그 주순 정보가 이 바뀐 부대 배치에 관한 정보예요. 이야. 그러면서 폴란드군이 3개 전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 이제 바르샤바가 여기 있으면 바르샤바 구역에서는 라트니그 장군의 제1군 그리고 로야 장군의 제2군이 방어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제5군 스코르스키 장군의 신편 5군이 북쪽에서 한 이 정도 지점에서 방어를 실시를 하고요. 다 그 밑으로 제4군과 제3군이 배치가 됐어요. 이 제4군과 제3군은 피우스츠키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총사령관이. 지휘부도 이쯤에 났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제6군 이런 식으로 배치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폴란드군의 배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군 중앙에 둘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쫙 배치가 되군요. 그렇죠. 이게 한 15만 6천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가이의 충격 집단이 앞서 북쪽 빌라 지역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네. 그게 또 사고를 칩니다. 우회 기동을 해서 로야 장군의 2군을 괴멸시켜 버린 거예요. 아, 본대를 바로 쳤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남았죠. 네. 얘는 다시 돌아갑니다. 괴멸시키고. 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 이 남쪽에 여기 라지민 방어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철조망 지대, 뭐 삼중 참호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배비된 곳이었거든요. 여기를 공격을 해서 라지민이라는 곳을 뚫어내요. 포병 화력에도 불구하고 물론 피해는 엄청 입고 있었겠죠. 이제 예비대를 투입해서 역습을 합니다. 근데 그 예비대에 르노 전차가 있었거든요. 이 5개 사단 플러스 1개 사단이 큰 피해를 입고 뒤로 밀려납니다. 방어선을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역습에 나섰어요. 이 북쪽에서는 소비에트 4군이 공격을 가하고 있었는데 소비에트의 미래인가요? 그렇죠. 스코르스키 장군이 본능에 맡깁니다. 돌격 앞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러시아군은 돌파구가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투아체프스키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눈엣 가시인 거예요. 70마일, 75마일 계속 안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에트 4군은 여기 이렇게 고립돼 버린 거예요. 폴란드군의 신편 5군은 계속해서 밀고 뚫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에트 러시아 입장에서는 후방의 작전적 지역 중심이 완전히 유린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피우스츠키 총사령관이 자기의 감으로 이제 역습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던 폴란드의 2개 군이 역습하면서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소비에트 12개 사단이 밀려나서 이 중간에 갇히게 돼요. 오, 이러면 이거 포위선멸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 제5군이 좌익과 우익의 위협을 무시하고 후방으로 돌아가는 기동을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그냥 계속 앞으로만 뚫고 나가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어쩌다 포위선멸?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투아프체프스키는 퇴각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포위막 안에 갇혔잖아요. 네. 앞서 돌격을 했던 1+5개, 6개 사단은 이미 전멸했어요. 그 뒤에 있던 12개 사단도 이 의도하지 않은 포위막 안에 갇혀서 갇혔죠. 전멸 직전에 몰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대들이 각계적으로 포위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4군은 이 상황에서 소비에트 뭐 15군이라든지 각 군들은 투아체프스키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15마일 이상 후퇴해라 라고 명령하고 얘네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 전멸 거의 병력의 90%를 이룬 상황에서 빠져나가요. 이 5군은 계속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냥 몰라, 그냥 가자. 가고 있어 계속. 그러고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고립되어 있었던 소비에트 4군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를 막아섰네요. 그런데 투아체프스키는 저 4군마저 철수시키면 폴란드의 전군이 공격을 해오니 추격을 해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4군은 버리고 나머지 군만 철수를 시킵니다. 저 사군에게는 너희는 남아서 끝까지 싸워라. 그렇죠. 요 밑에쯤에서 가이의 충격 집단이 별다른 명령을 못 받고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폴란드군 4개 사단한테 포위당해가지고 괴멸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기병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해가지고 물론 기관총이나 다 버렸겠죠. 이걸 뚫고 나가서 소비에트 53사단과 합류를 합니다. 소비에트 53사단은 폴란드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병력의 90%를 잃어요. 그리고 이 4군도 나중에는 폴란드군에게 포위당해서 결국 경멸되죠.
나머지 부대들만 이제 소비에트의 나머지 부대들은 전면 폐주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최초에 제가 한 25만 정도 투입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쪽으로 도망간 4만 4천 정도의 병력, 폴란드가 잡았다고 주장하는 한 6만 7천 정도의 병력, 이 포로들 제외하고 야전에서 치고받고 하는데 10만에서 15만 정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한 25만 정도가 이 한 번 전투에서 경멸당한 거죠. 야, 이건 폴란드 역사상 가장 큰 승전 중에 하나였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전면 패주하는 소비에트 군들을 추격해서 폴란드군이 이제 전선 추격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와, 이러면 제가 종종 들었던 그 폴란드의 승전 기념일 뭐 축하 뭐 이게 이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게 네네.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 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폴란드도 이날의 대첩, 그리고 이 날이 8월 15일인데 네네. 이 날이 성모승천 기념일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폴란드 국군의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샤바의 기적, 내지는 그 비수아 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거의 뭐 그 기적같이 전황을 뒤집어서 폴란드를 구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서유럽을 구한 아주 그 중요한 네네. 전투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 여기서 또 역사학자들에게 큰 어떤 문제를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폴란드가 몇 년도에 독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910 1918년이죠.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신생 독립국가입니다. 이 역사가들이 볼 때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폴란드라고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 안에 계급이 있고 집단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일단 그 폴란드의 농민들은 사실은 그 이 민족주의에 별로 그 호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을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9세기에 그 뭐 제가 저번에 이제 쇼팽 설명을 들었지만 폴란드의 엘리트 아니 지식인들 귀족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을 추구하는데 계속 이게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폴란드 농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기 관심이 때문입니다. 없군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뭐 폴란드가 독립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지주한테고 나는 그 쌀 갖다 바쳐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폴란드 농민들은 사실은 그 민족주의에 별로 그 경도지 않는 그런 집단이고요. 또 하나의 집단이 그 폴란드 노동자일 텐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레닌의 어떤 선전에 쉽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농민들이 그 폴란드라는 국가에 충성을 바치게 된 것은 토지개혁과 연관이 됩니다. 토지개혁이요? 예. 아, 몰수하는. 예, 그래서 그 신생 그 폴란드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일정한 토지 개혁을 수행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땅이 생기니까 폴란드 농민이 우리의 그 독립국가가 나의 이익을 보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이제 끌어들이게 됐던 것이죠. 이 폴란드 노동 계급이 볼시비키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마 이건 종교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의 그 주된 종교는 역시 가톨릭일 불교,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폴란드의 노동 계급이면서 대개는 보통 이제 가톨릭 신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폴란드의 가톨릭 교회가 당연히 이 신생 폴란드 국가에 충성을 선언했고요. 따라서 폴란드 노동 계급도 계급적 이익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부름에 호응을 해서 우리 그 주교님 내지는 이런 그 교회에서 이 새로 생긴 폴란드에 충성을 바치라는 호소를 하니까 거기에 호응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전쟁이 향후 유럽에 20년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소비에트 지휘부, 그 중에서도 직접 작전을 지휘했던 투아체프스키가 느꼈던 모멸감, 충격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천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을 했던 시베리아 전역과 자기가 실패했던 폴란드 전역을 비교를 해서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전술적 돌파가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폴란드군이 보여줬던 소규모지만 전차가 보여준 그 신선한 충격감, 여기에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파에 전차를 세워놓고 전술적 돌파를 이뤄내고 돌파구내로 2제파, 3제파, 4제파를 계속 집어넣어서 이걸 전략적 성공으로 연결시킨다. 이게 교리화되거든요. 그게 종심작전 이론이에요. 이게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서 아이러니하죠. 일단은 이렇게 뜨거워하고 이제 정말 뜨거워하고 이제 갔잖아요. 보통 이렇게 뜨거우면 협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제 지금 폴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이 협상으로 이제 체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리가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 폴란드도 반격을 해서 국도를 되찾고 상대방을 압박했고요. 반면에 이 소비에트 러시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열을 추스려가지고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힘들었던 이유가 오늘날의 크림반도에 있던 반혁명 세력이 남아 있었거든요. 브랑겔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크림반도에서 나와서 러시아 남부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에트 러시아는 폴란드와의 싸움도 힘겨워 지금 죽을 판인데 저 남쪽에서 다시 또 반혁명군과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 개입을 하고 서방이 개입을 해서 너희들 싸우다 지쳤는데 그래서 폴란드는 예전에 영토를 다 찾았고요. 그리고 그 벨라루스의 일부와 우크라이나 서부 영토를 다시 찾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소비에트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폴란드에게 유리한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도장을 찍게 되죠. 이제 이후에 폴란드는 혹독한 20세기 현대사를 겪고 나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1919년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과 이 2차 대전의 기억이 나토라는 집단 방위에 가담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영토 문제만 놓고 보자면요. 이 폴란드가 이 리가 조약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그 벨라루스의 일부와 가장 중요한 게 그 우크라이나의 서부를 차지하게 됐었는데 네. 이게 이 당시는 이제 소련이 성립을 했고요. 스탈린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를 나눠 가지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서쪽은 우리 독일이 차지할 테니 동쪽은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스탈린의 생각은 리가 조약 때 뺏겼던 땅을 되찾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되찾는 거야? 그게 왜 되찾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스탈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이 우리에게 되게 불리하게 됐다. 그리고 국경선 설정도 사실은 이 프랑스의 뒷배를 가진 폴란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아돌프 히틀러가 용인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사실은 이 독소불가침 조약이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냥 둘이 의기투합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한 밑자락이 바로 이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을 끝맺게 되는 영토 설정 여기에 연관돼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폴란드는 정말 어렵게 수십만의 동원령까지 하면서 결국 그 국경을 가져갔는데 스탈린은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하면서 치열하게 서부 먹을 때 슬슬쩍 들어가서 진짜 전투다운 전투 한 번 안 하고 그냥 폴란드 동부 다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탈린의 작전의 성공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곰 같은 여우네요. 곰 같은 여우인지 여우 같은 곰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스탈린은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치들과 손을 잡아서라도 이익을 챙기겠다는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네, 이번 시간 저희는 이제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1919년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 이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 직업이 역사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이 폴란드의 관계가 정말로 복잡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미경으로 그 1920년의 그 폴란드 러시아의 그 전쟁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것은 역사적 연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동슬라브인이라거든요. 근데 그 폴란드는 서슬라브인입니다. 그리고 이 동슬라브는 동로마 제국의 그 문화를 계승했고요. 문자도 키릴 문자, 예전에 그 그리스 문자를 그 모태로 한 그 문자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폴란드는 슬라브인에 속하는데도 서방 문화, 즉 이렇게 서로마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립 관계가, 그러니까 이 슬라브인인데 동로마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러시아와 슬라브인인데 로마 가톨릭, 서방 그 서로마 제국의 문화를 가진 그 폴란드가 사실은 수백 년 동안 대립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립 관계에서 이 두 나라가 사실은 화합하기보다는 이 갈등하는 관계였고요. 그런 해묵은 수백 년, 1000년간에 걸친 어떤 대립 관계가 결국 1920년에 폴란드 소비에트 전쟁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만환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그 1920년의 요 전쟁을 더 큰 넓은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갑자기 좀 궁금한 점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끝으로 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혹시 폴란드를 공격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그 뭐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폴란드는 항상 서방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공격했던 나라라는 어떤 공포심을 가질 거고요. 폴란드는 반대로 언제든 러시아가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호 적대, 상호 공포감이 충돌하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날의 폴란드와 러시아가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 발트 3국과 연하는 러시아의 영토 내에 러시아의 신규 병참 물자들이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병력들이 가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T-80 전차라든지 T-90 전차라든지 많은 신형 전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선에 안 나타나거든요. 전선에선 구닥다리 T-61을 쓰고 있어요. 그럼 신품 다 어디로 갔냐? 나토에서는 그쪽에 적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폴란드와 오늘날 러시아의 갈등 관계를 현미경으로도 이제 분석을 해야겠지만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 오랜 역사부터. 그래서 살펴봐야지 네. 조금 더 이게 뭐랄까요, 그 분석의 깊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민심을 잃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민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지휘관은 호기를 포착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폴란드 제5군의 그 중심 돌격이 없었으면 비스와강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급의 중요성입니다. 영하 14도에 신발도 없이 병사들을 내팽겨치는 폐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보급이 너무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철한 상무 정신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학도 의용병 같은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얼이 없었다면 절대로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국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서 적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연구하는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